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백성을 살리는 개방을 위하여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오프노 선교사입니다. 제3국의 북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먼저 북한을 개방하지 않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북한 백성을 기아와 헐벗음에서 살리는 것은 개방뿐이 없습니다. 북한의 노예 같은 인권 유린의 종지부를 찍는 일도 개방뿐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가 망한 이후 세 번째, 북한은 개방하지 못하여 경제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재를 하려면 외부 다른 나라와 자국과 비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는 철에 장막을 쳐서 외부 정보가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차파가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반도는 인구에 비교하면 면적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수출 주도 국가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주도 국가를 만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철의 장막을 치고 무역을 대부분 공산국가와만 상대하다 보니 경제 발전에 제한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무역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내세워 스스로 나라 안에서 잘해보자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철저히 자국을 차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와 거래를 하면서도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푸른제 사건은 공산국가 키르키스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장교들의 쿠데타 모의 사건입니다.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1992년 4월 25일 사열식이 열릴 때 쿠데타의 세력이 전차 포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꾸몄으나 정보 유출로 실패하게 됩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가 10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다가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북한은 평양에서 군중대회 할 때는 군중대회 예각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만일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기관포와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2년 푸른제 사건도 이때에 전자포를 이용하여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중대회 때 나오는 김정은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군중대회 시에 나오는 가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김정은이는 죽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기도 하였습니다. 연안파 숙종 이후 김일성이는 중국이나 소련도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공산국가도 철저하게 철의 장막을 치고 살아알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 자신조차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련은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에 후르슈프가 등장하면서 56년 2월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때 스탈린이 자행했던 숙청과 학살 등의 만행을 규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스탈린 충견 베레아를 제거하였고 스탈린 동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수용소에서 고난받던 사람들을 석방하였습니다. 북한은 53년 전까지만 해도 스탈린 레닌의 공산주의를 주창하였습니다. 스탈린이 제거하고 난 이때부터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도입하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김일성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김일성 사회주의가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막스 레닌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본래 사상과 주체사상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이상향의 사회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수령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수령론입니다. 수령을 위하여 결사옹위대가 되자, 총폭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입니다. 나중에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것이
3대 세습까지 정당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이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전쟁의 완충지대와 같은 입술과 같은 존재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개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려 연방제를 협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방하고 나서 협상하고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통일이라는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원자폭탄을 시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참고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회담하려고 했을 때 북한은 미국의 안전한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김정은과 손을 잡은 시진핑 때문에 북한은 안전히 힘을 얻고 이제부터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조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에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지고 나라 이름까지 바꾼 러시아가 개방 계획되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중국마저도 대한민국과 수교한다고 하니까 북한은 아주 애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중국 개방을 하고자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김일성은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5년 김일성이가 연설한 내용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1984년에는 합병법을 만들어 중국처럼 외부 자본을 도입을 장려하려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합병법을 제정한 것은 1975년 이후에 외채 상황과 상업차 간 도입 불능 등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합작 기업의 기업법을 제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특구의 설치에 따른 발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합병법 제정 이후 1989년 말까지 합병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27건, 재미교포가 3건, 소련이 9건, 중국이 2건, 프랑스가 한 1건, 기타 11건, 총 53건입니다. 대부분이 북한계 해외 교포와 사회주의 국가와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3가지 불통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실패하고 맙니다. 1가지 불통은 자유로운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통신을 하지 못하며 화폐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없으니까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별하여 채용할 수도 없고 직접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돈도 직접 주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에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제 북한에게 바치는 것뿐이 안 되죠.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의 중점 대상은 공업, 운수, 건설, 과학기술, 관광사업 등이 있었으나 실제 합병이 이루어진 분야는 소규모의 경공업 및 서비스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에 따라 북한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북한 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성공한 기업을 찾아보길 수가 없습니다. 개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북한 정부에게 헌납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북한이 외국에 나와서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이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제 북한 노동자들은 애화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본국에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비교적 많은 자본을 소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이나 건설 노동자, 봉제공장, 벌목, 무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북한에서처럼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건설 노동자들이 처음 나와서 지배인이나 직장장이 청구 맡은 일을 제도급 형태로 맡아서 일을 합니다. 사급에 따른 단가를 정해놓고 계획금 이상으로 일을 하면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엔 점포로 줍니다. 이 점포를
고국에 가면 내국에 나가 일한 노동자에게만 매매하는 곳에서 상품 판매소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으로 이 전표를 사용합니다. 이래서는 이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처음 나와서 일을 하는 익숙하지 못한 기능공들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하여도 계획금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금이란 노동회사가 운영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산출하여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돈입니다. 대방회사에게 주는 세금, 비용, 일꾼들이 먹고 자는 데 드는 비용, 국가에 제출하는 비용, 본국 파견기관의 간부와 연결된 기관 간부에게 주는 뇌물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계획금 중에서는 현장에 간부인, 지배인이나 당비서, 보위요원이 가지고 가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계획금은 직장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평균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는 $10,0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400명이 있는 직장이라 그러면 1년에 $400만 모여집니다. 이 중에서 지배인이 가지고 가는 돈이 보통 $100만. 일꾼들은 1, 2년이 지나면 이제 개인 청부를 맡아서 팀으로 만들어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장이나 지배인이 작업을 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5명이 한 팀으로 자유롭게 청부를 받아서 계획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므로 자유가 많이 주어집니다. 지배인 밑에서 일하면 적은 하청 단가로 일하지만 개인 청부를 하면 단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일거리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부를 맡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계획금 이상으로 버는 돈은 달러로 바꿔 집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는 계획금을 납부하는데 허덕입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지배인이 하는 사업장에 재배치받는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본국으로 추방하겠다는 협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회사로 들어가서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분량의 계획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미납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급제를 허락하고 개인이 청구하는 것도 허락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방식이고 공산주의 노동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일부는 개방된 형식이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러시아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를 비교하면 북한 노동자가 4배에서 5배 정도의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 일당 일을 하지 않고 청부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이 된다면 처음에 개방 도시에서 지금의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흡수 통일을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개방도시의 노동자들처럼 러시아나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한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 초기에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정착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의 강도는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힘들게 벌어야 물가가 너무 비싸므로 돈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을 찾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몹시 힘듭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일을 시키려고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북한은 개방하지 못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흡수 통일을 하여 남북한 사람이 차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0년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매년 130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150조, 30년, 4,500조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통일 이전에 북한을 개방해야 합니다. 개방 이후에 20년을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하여야만이 통일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버틴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드립니다.